서강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마이크도 그냥 쓰면 되죠? 오늘 우리 손호철 교수님께서 한국 정치론 강의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이 뵙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최근에 무슨 에피소드라고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뭘 아세요? 저는 그분이 여러분 선배님인 줄 깜빡하고 있다가 방금 알려주셔가지고 아 맞아 뭐 말을 좀 더 조심해야 되나. 여기 강 건너 바로 국회에 있는데요. 여기 오면 뭐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한 20년 만에 서강대에 와본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공공정책대학원 처음 생길 때 그때 한번 제가 정치권에 오기 전에 강의하러 한번 왔었던 적이 있고요. 물론 조그마한 강의실에서요. 이렇게 큰 강의실에서는 처음인데 정말 제 있는 자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강의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경제위기, 안보위기와 정치 역할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벌써 1시 40분이라서요. 제 강의를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요즘만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 질문 있으면 끝까지 받고 가겠습니다.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헌법 개정 말씀을 하셔서 시정연설 듣고 있다가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들어갔는데 헌법 개정 말씀하셔서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내내 이제 생각하고 제 입장 발표를 하고 그런데 또 저녁에는 또 이상한 또 뉴스를 접하게 돼가지고 어제는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자기 전까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 날이었는데 하필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정말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본래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정치할 생각을 사실 안 했었고요. KDI라는 연구소에 오래 있었습니다. 본래 대학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가서 한 1년 반 아래 역할을 하다가 공부하고 와서도 그 연구소에 들어가가지고 13년을 있었으니까 제법 오래 있었던 셈입니다. 그 연구소에서 이제 많은 주로 저는 재벌 정책, 공기업 정책, 산업 정책 이런 걸 연구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연구소에 간 지 한 10년쯤 됐을 때 1997년 말인데요. 그때 IMF 위기가 터졌습니다. IMF 위기라고 그러면 이거는 본래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건데요.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건데 IMF가 위기에 처한 게 아니고 한국이 위기에 처했으니까 IMF 위기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위기를 잊지 말자는 뜻으로 그러는지 하여튼 IMF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저도 그렇게 부릅니다. 터졌는데 이 자리에 계신 학생들 어렵거나 아마 태어났죠. 97년이면 그죠? 그때 IMF 위기 터졌을 때 여러분들 아기 때 여러분 깡드씨가 누군지 모르죠? 깡드씨가 그 당시에 IMF 총재입니다. 총재인데요. 프랑스 사람인데요. 근데 97년 11월에 깡드씨가 한국에 와서 우리가 IMF에 손을 돌리고 외화가 달러가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구제금융을 받게 됐을 때 그때 한국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많았지만 사실 IMF 위기 같은 위기가 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경제학을 하면서 엄청나게 부끄러웠고 수치심을 느꼈고 자괴감을 느꼈고 그런데 제가 이 경제정책을 연구를 쭉 하면서 학자 입장에서 쭉 보니까 문제는 경제에 있고 문제는 사회에 있고 문제는 교육에 있고 이런데 그거를 해결하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정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무기력감, 부끄러움, 그런 걸 가지고 IMF 위기가 와서 이거 도대체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가지고 맨날 밤새워 리포트를 쓰고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저도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들어가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요. 야당이라서 굉장히 어려웠죠. 뭐 연구소 소장이라는 자리가 무슨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차 몰고 다니고 밤새 일하고 이러면서 야당 생활 8년을 했고 정치한 지 지금 17년째인데요. 야당 한 8년 하고 여당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97년 거의 19년 20년 전에 IMF 위기 같은 게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엄습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삽니다. 요즘 지금 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몇 프로 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조선, 대우조선해양, 현대, 삼성, 빅3가 있습니다만 조선 산업이 부실화되고 해운 산업이 부실화되고 철강, 석유화학에서 고전을 하고 삼성전자가 저렇게 되고 현대 기아차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우리 경제의 주력 업종들에서 달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밑에 우리 경제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는 1차, 2차, 3차 하청 업체들은 삼성전자가 기치만 하면 그냥 몸살이 나는 그런 작은 업체들은 지금은 이제 죽을 맛입니다. 가계부채가 이제 1300조 가까이 되고요. 주력 업종이 이렇게 부실화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도대체 우리 경제가 갑자기 뭐가 하나 잘못돼 가지고 뭐 하나 방아쇠가 당겨져 가지고 97년, 98년, 99년 이때 겪었던 IMF 위기 같은 것을 또 겪게 되지는 않을까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게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저는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고요. 또 1950년대부터 북한이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료를 이렇게 들여왔을 때 그때부터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뭐 이게 북한 핵 미사일이 보수 정권이 잘못했냐 진보 정권이 잘못했냐 이게 따지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은 지금 손에 1000발이 넘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그 미사일 위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해 가지고 남한이든 일본이든 괌이든 하와이든 어디든 쏠 수 있는 거의 그 실력으로까지 갖고 북한은 지금 바다 밑에 들어가 가지고 SLBM이라고 잠수함에서도 핵미사일을 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와 있고 그 북핵 문제 때문에 한반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미국이 우리가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드 때문에 얼마나 이제 시끄러운지 여러분들도 안보에 관심이 있으시면 좀 아실 거고요. 지금 경제 위기하고 북핵 위기, 안보 위기가 이렇게 덮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위기가 이 최근에 이런 위기가 없더라도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시대적인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그동안 고속성장도 하고 민주주의도 하고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누적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시는 저성장. 그냥 단순히 불황이 극심한 불황이 오고 다시 호황이 되고 이런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저성장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계속돼 가지고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거의 영원히 갈 수 없는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겁니다. 저성장. 그 다음에 양극화와 불평등. 저는 그동안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그냥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고 불공정하고 아주 부패한, 깨끗하지 못하고 부패한 불공정과 부정부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고속성장하고 민주주의를 하고 했는데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가게 저성장,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이제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분노가 넘쳐나고 연애도 하기 싫고 결혼도 할 수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주택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저출산 문제는 수십 년간 누적된 여기 때문에 2001년, 2002년부터 우리 합계 출산율,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가 합계 출산율인데 그 합계 출산율이 2001년, 2002년에 1.3 이하로 내려가서 그 이후에 한 번도 1.3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1.2 내지는 1.1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대로 가면 2700년쯤 가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그냥 0이 된다, 한 명도 없어진다라는 굉장히 이제 암울한 그걸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제 누가 해결할 거냐? 여러분이 해결하실 거냐? 교수님들이 해결하실 거냐? 공무원이 해결할 거냐? 누가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제일 불신하고 제일 경멸하고 제일 우습게 하는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전에 IMF 때 제가 느꼈던 무기력함 그게 문제는 경제에서 교육에서 사회에서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결국 문제를 푸는 해결을 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구나라는 걸 느꼈던 그때의 그 인식, 그 의식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안보위기, 제가 말씀드렸던 시대적인 과제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누가 해결할 거냐, 그거는 정치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치를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욕을 해도 정치하는 사람이 해결하는 겁니다. 대통령 해결해야 되고요. 국회가 해결해야 되고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장관들,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는 정말 무능한 정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무 일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면, 한국 정치를 바꿔야 된다면 바로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의 문제, 지금 닥친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로 나아가느냐. 그게 저는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송 교수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저는 정치를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고 그냥 17년 동안 정치 현실에서 이 바닥에서 그냥 제가 몸으로 느낀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 정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런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의지가 있는 그런 정치로 한국 정치가 바뀌면 저는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어두운 암울한 미래, 그걸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정치라는 게 뭐길래 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 모양으로 그냥 계속 가느냐,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마찬가지인데, 첫째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그동안 당장 지금 우리 박근혜 정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정치인들이 이기는 것만 생각해요. 정당의 존재 이유가 선거에서 이기는 거다라고 그러고, 정치하는 이유가 권력을 잡기 위한 것, 이기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이런 정치 실패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기는 게 정치의 목표가 아니고 잘하는 게 정치의 목표다라고 국민들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잘할 사람 뽑는 거고 그 사람 보고 잘하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 정치인들은 인센티브가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권력의지가 저 사람은 권력의지가 있냐 없냐 이런 말을 하는 게 권력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아주 강한 괜찮은 정치인으로 보고 권력의지가 없으면 약간 정치인으로서 뭔가 자격이 부족한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야당 여당을 반반씩 해봤습니다만 또 선거를 대통령 선거는 제 선거는 뭐 많이 치러봤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를 제가 3번을 치러봤는데 권력 의지밖에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저는 문제 해결하는 데서 굉장히 멀어진다라는 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 의지만 가지고 집권을 하면 그러면 잘하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부터는 굉장히 멀어진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싸움입니다. 저는 지역구 시장에 가면 할배들이 저보고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이러는데 처음에는 그분들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100% 잘 못 알아들었는데 요즘 계속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싸우지 말라는 말은 일 좀 제대로 하라는 말이고 일 좀 제대로 하려면 서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데요. 국회에서 맨날 여야가 자기 진영 논리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영 논리라는 걸 깨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대표로 뽑힌 사람이, 저도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원내대표로 뽑힌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의원총회를 하면서 자, 이거 당론이니까 이대로 오늘 가서 바로 가가지고 투표하시오. 당론이라는 거는 과거 독재 시절에 독재하고 똑같은 겁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개개인 머릿속에 있는 고민과 자유로운 생각과 판단과 이런 모든 것을 억제하고 자 이렇게 그냥 너는 이렇게 우리 당에서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됐으니까 이렇게 표결해 이렇게 하는 게 당론입니다. 그 당론이라는 독재, 진영논리라는 독재에 빠져가지고 그동안 보수 진보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찾지 않고 조금만 그러면 서로 막 그냥 다른 것만 찾아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우리 정치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정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 당론 속에 개인을 가져오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여기 뭐 200명이 있다. 여러분 200명이 각자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를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그걸 다 이렇게 결합해서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뭐가 옳은지를 찾아나가고 100% 옳은 게 아니더라도 90% 옳은 거라도 합의를 해나가고 그래서 사회가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좋은 거고 이런 건데 지금 우리 정치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별거 아니냐 싶어도 저희들 강 건너 국회에서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청와대에서 오다가 왔으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정해. 이러면 딴소리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게 진영의 논리고 당론입니다. 저는 보수당에 있습니다만 진보당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당 분들 투표하는 거 보면 똑같이 합니다. 보면 저분들은 왜 생각 다른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분들은 똑같이 저래 투표를 하지? 그분들도 똑같고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진영이라는 독재에 빠져가지고 거기를 거부하지 못하고 거기에 어떤 권력이 있어가지고 그 권력이 시키는 대로 그걸 거부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보면 뭔가 중요한 일이 있고 미래를 위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합의를 하고 처리를 해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복지, 노동, 교육, 세금 이런데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치 중에 특히 지역하고 관련된 건데요. 저는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금 4번째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저 사람은 새누리당이니까 대구에서 4번을 아주 편하게 됐다라고 아예 선입관을 딱 갖고 저를 봅니다. 그 선입관이 아니라 그 인식이 또 상당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쉽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남에 가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영남 국회의원하고 호남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이 있습니다. 기득권. 공천만 받으면 여기서 쉽게 된다는 기득권이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쉽사리 찬성을 안 해줍니다. 예컨대 우리 지금 국회의원이 소선거구제인데 한 지역구에 하나만 뽑는 소선거구제인데 호남과 영남의 국회의원들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비례대표를 확 늘리거나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게 뭐 꼭 좋은 계획인지 아닌지는 그건 따져보기로 하더라도 그런 어떤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왜? 새누리당은 영남에서는 독식할 수 있고 또 야당은 호남에서 독식할 수 있었고 그래서 김부겸은 다녀가셨습니까? 손호철 교수님 다녀갔습니까? 지난하게. 대구 시민들께서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참 뼈아픈 선거였지만 대구 시민들께서 김부겸 의원을 뽑아준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영남, 호남의 어떤 기득권 구조가 지역적인 기득권 구조가 이번 20대 총선에서 약간이라도 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 이런 기득권, 또 진영의 논리 이런 데 빠져가지고 또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데 빠져가지고 우리 정치가 국민들께서 제일 간절하게 원하는 문제의 해결 거기에 저희들이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각자 모든 공직자들이 대통령,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 그거를 그냥 제대로 하면 된다.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대로 대통령 역할 그것만 제대로 하시고 국회는 국회 역할 제대로 하고 정당은 정당의 역할 제대로 하고요. 법원은 검찰은 이분들 자기 역할 좀 제대로 하고요. 이 모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 분립에 있는 3부 국회, 행정부, 법원 이 3부에서 일하는 우리가 뽑은 내지는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그 공직자들이 자신의 양심과 영혼에 따라서 헌법이 정하는 데 따라서 정말 제대로 중심을 잡고 일을 해주면 제가 보기에 문제의 한 50% 이상은 저는 해결이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 중에 정말 자기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린 아예 없는 그런 공직자들은 죄송하지만 정말 정신 차리든지 아니면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어떤 장관한테 질문을 하면 그 장관 답변 중에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공무원들이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 듣고 이제 그냥 그때는 웃었지만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 헌법에는 국회와 대통령과 행정부와 그 다음에 법원과 검찰 이 사람들이 각자 할 일을 다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사님들이 또 우리 검찰의 검사님들이 제대로 하느냐. 지금 미르 사태, 미르재단, K스포츠, 이화여대 그러다가 어제 무슨 연설문까지 최모 씨가 고친다고 하는데 증거가 이제 다 나왔는데 우리 국민 중에 우리 검찰이 도쿄지검 특수부 같이 검사들이 사명감으로 자기 본분을 다하고
추상 같은 법 집행을 할 거다라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자기 본분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손호철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에피소드 때문에 원내대표를 한 5개월, 일주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렇게 무섭길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저러나 이렇게 그냥 비상적으로 보실지 몰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기본과 국회의 기본과 이런 데 충실하게 정말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청와대 오다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그분이 우리 당의 공천을 받아서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됐으면 그분은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당은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당은 그 당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우리도 해야 되고 여당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희들 본분입니다. 근데 그런 헌법이 정한 본분은 있고 청와대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 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밑에 비서들이 전화를 하는데 그걸 만약 받고 당대표나 당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가 그런 데 휘둘리고 이러면 당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과 청와대의 수평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제대로 못한 책임은 힘센 대통령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그렇게 이렇게 한 국회의원들한테도 상당히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법률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부총리든 국무총리든 감사원장이든 국회의원이든 판사든 검사든 이 중요한 공직자들이 거기에 있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뭐 정치학 이론가가 아니라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론이라는 독재를 깨부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지간한 거는 정말 절대 필요한 그런 이유가 없는 사항은 국회의원들한테 자유투표를 허락을 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투표하라. 헌법에 있는 대로 당신의 양심에 따라서 법관도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판결을 하듯이 국회의원도 깊이 고민해서 무엇이 옳은 건지를 보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깊이 고민해서 무엇이 옳은 걸 생각해서 소신에 따라 자유투표를 하라. 이러면 보수당 사람들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투표를 하고 진보당 사람들은 아무래도 진보적으로 투표를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크로스보팅이 가능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 전체의 의사가 결정되는 게 그게 옳은 거죠.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때 당론을 강요를 안 하겠다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자꾸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자꾸 이렇게 옛날보다 더 못하게 되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가 바뀌는 거는 굉장히 저는 기본적인데 기초적인 걸 고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자유투표 허용하는 거하고 두 번째가 공천입니다. 제가 공천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 공천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인사라는 것은 공천입니다. 공천인데 그래서 좋은 국회의원을 어떤 정당이 좋은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들한테 이렇게 추천하는 거, 공천하는 거. 공천해서 거기서 좋은 분, 우리 이렇게 좋은 분을 추천했으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유능한 분, 젊고 참신한 분 추천했으니까 국민들께서 제발 이분 좀 뽑아주십시오 라는 게 정당의 공천입니다. 그 공천에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칼자루를 붙잡고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거는 공천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정당이 그 공천이 정말 제대로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말 좋은 사람을 선발하는 그런 공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개혁하는 거는 뭐 복잡한 그런 정치제도나 뭐 국회법을 바꾸고 이런 뭐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 공천해가지고 자유롭게 투표하도록 하는 게 저는 뭐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 정치가 자유투표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국가적인 시대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고민하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하면 도와주고 이러면서 정치가 이렇게 굴러가면 그러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치가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한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무슨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어떤 위치에 뭐 제가 원내대표가 될 때도 그랬고요. 위치에 가면 더 그런 좀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한 30분 떠들었는데요. 개헌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헌법에 지금 있는 대로 각자 역할을 하고 국회도 자유투표나 이런 공천이나 이런 기본적인 변화가 있으면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헌법 개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주필하시는 분이 헌법 무죄라는 칼럼을 썼는데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이 지금 현행 헌법인데요. 지금 3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87년 헌법에 새로운 시대에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87년 헌법에서 6번째 대통령이 나온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5년 단임이 6번째 하고 있고 87년 헌법이 당시에 군사 정권을 끝내고 시민들의 6월 항쟁과 시민들이 민주화 투쟁으로 거의 정말 피땀이 서려 있는 그런 헌법인데요. 그런 헌법인 만큼 당시에 우리 국민의 기본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 87년 헌법을 지금 이제 고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도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죠. 논의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1987년 헌법에 무슨 흠결이 있어서 헌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 지금 경제위기, 안보위기 이런 위기와 시대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헌법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느냐. 저는 그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7년 헌법은 그 자체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은 지금의 어려운 문제, 지금의 위기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헌법은. 우리가 그 헌법이 말하는 기본적인 정신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회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의지, 역량 이런 게 부족했던 거지 헌법에다가 그 책임을 묻는 거는 저는 그거는 완전히 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고쳐야 된다면 고치자고 논의를 한다면 왜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알아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헌법을 고친다면 왜 고쳐야 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헌법 개정이 가능할 겁니다. 예컨대 국민들께서 봐라. 지금 남녀 차별이 너무 심하다. 예? 남녀 평등에 대해서, 양성 평등에 대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서 헌법에 좀 더 분명하게 가치를 규정을 해라.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에 있는 그
규정 조항이 좀 부족하다. 새로 고쳐라. 그걸. 교육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 부족하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이대로 가면 너무 황폐하니까 헌법에도 교육의 기본권에 대해서 고쳐라. 주택 문제도 그것도 국가의 책임 있다. 고쳐라. 복지에 대해서도 그것 좀 약하다. 고쳐라.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그러면 헌법 고칠 수 있습니다. 87년 헌법도 국민의,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고쳤듯이 지금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이런 데 대한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구조도요. 지금은 정치인들이, 지금은 시민에 의한 헌법 개정이 아니고 대통령도 정치인이시니까요. 어제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헌법 개정 말씀하셨고 국회 가면 헌법 개정 하자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같이 좀 이렇게 신중하게 하자, 소극적으로 하자, 권력 구조만 손대면 안 되니까 기본권까지 손대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좀 소수 같습니다. 그런데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요. 지금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인데 5년 단임제가 무언가 문제가 심각한 결함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택지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하든 이원 집정부제를 하든 내각제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내각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각제는 국회한테 행정부까지 다 맡기는 거거든요. 내각제는 국회의원 선거를 해가지고 다수당이 행정부를 장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리, 장관이 다 다수당, 국회의원들이 총리, 장관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각제가 그런 건지 우리나라 국민들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데 내각제가 뭔지 말씀드리면 내각제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국민들께서 동의를 안 해주십니다. 이원집정부제는 뭐냐 하면요. 외교 안보같이 이런 거는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뽑아가지고 그분한테 맡기고 나머지 외교 안보를 제외한 모든 국정 분야는 총리가 내각제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이원집정부제인데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고 IMF 위기 같은 게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상황에서 이 나라에서 외교 안보는 따로 맡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따로 하는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하냐. 사드 문제 하나만 해도 사드 미사일을 도입하는데 주한미군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는데 중국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그냥 군사적 외교적인 문제 뿐만이 아닌 거죠. 거기 경제 문제가 얼마나 결부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중국하고 외교 군사만 이야기하고 총리는 중국하고 가가지고 경제 문제만 이야기할 겁니까? 무역 문제, 투자 문제만 이야기할 겁니까? 그래서 내각제하고 이원 집정부제가 지금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내각제하고 이원 집정부제를 이야기하는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뭐가 바람직한지 몰라도 뭐 토론할 수 있는 건 자유롭고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데 권력구조 하나만 가지고 정치인을 위한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을 한다면 저는 그거는 국민들이 절대 동의 안 하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 이제 1년 1개월, 1,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코앞에 두고 개헌, 권력 구조를 바꿔가지고 나도 또 우리 세력도 저기에 한번 참여를 해가지고 저 권력에 동참을 해보자 라고 만약 계산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계산 때문에 권력 구조로만 개헌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면 저는 그거는 실패가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87년 헌법도 아직 그 안에 우리가 지키지 못한 가치, 기본원칙 이런 게 상당히 있고요. 그거 여전히 지켜야 되고 또 개헌을 한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들께서 알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갑자기 4년 동안 블랙홀이라고 개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대통령께서 갑자기 개헌 이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다가 내려오니까 갑자기 새누리당 지도부가 개헌하겠다고 막 그러고요. 이제까지는 개헌 개자도 못 꺼냈거든요. 그리고 야당 쪽에서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거기에 달려들고, 그래서 국민들은 도대체 왜 헌법을 고쳐야 하는지, 어떤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투표하시오 이렇게 하는 그거는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보수 당원이고요. 지난 봄에 한때 당적이 좀 이렇게 상실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한 세 달 안 돼서 이렇게 다시 당에 돌아왔고요. 저는 이 당에서 17년 동안 이렇게 제 젊을 때 당에 와서, 아직도 좀 젊어 보이죠? 네. 젊을 때 당에 와서 이 당에서 17년째 있으면서 이 당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모범생도 아니었고요.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굉장히 고민 많이 하다가 군대 일찍 가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IMF 위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이 진짜 정신을 차리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보수가 잘하면,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그 생각을 확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꼭 이렇게 보수신문 하나 들고 화장실 가셔야 되는 분들, 또 경로당에 가면 꼭 이렇게 어떤 특정 채널만 보시는 분들, 저는 늘 그분들을 뵙는데, 저는 그분들 생각이 바뀌고,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나라에 필요한 변화, 개혁 이런 데 동참을 하고, 또 보수를 이끌어가는 그 보수의 지도자들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보수가 바뀌면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수가 수도 많고요. 진보는 또 늘 바꾸자 그러잖아요. 막 뜯어 고치자 그러잖아요. 근데 보수는 같은 변화 개혁을 이야기해도 보수는 신중하게 책임감 있게 저는 한다고, 제가 보수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 혁명을 하자고 그러는데요. 보수가 완전히 바뀌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제 최모 씨 사건을 보고 정말 이 보수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보수는 이대로 가면 정말 그냥 소멸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저는 헌법에 있는 대로 바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모 씨 사건 같은 게 일어난 게, 저는 늘 기본적인 걸 주장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헌법을 어떻게 뜯어고치든 언제 어떻게 고치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은 절대 바꿀 수 없다. 그 가치는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헌법 1조 1항과 2항에 대해서 늘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과연 저 강남에 사는 웬 아주머니가 대통령 연설을 저렇게 뜯어고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분노하는 대학 입시에서 이런 부정이 만약 있었다면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수가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보수가 진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사회 변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 받아들이는 그런 열린 보수.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보면요,
보수가 맨날 주장하는 자유, 시장, 성장 이것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는 정의도 있고 공정도 있고 복지도 있고 평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그거는 헌법에 있는 모든 가치를 골고루 보수가 수용해서 보수가 이제까지 헌법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던 그런 고집스러운 보수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저는 그게 또 진보한테 자극을 줘서 진보도 그동안 이야기하던 뭐 모든 거 다 공짜로 해줄 것 같은 그런 무책임한 복지보다는 보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하면 저는 나라가 좀 잘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보수니까 보수 혁명을 위해서 그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만 줄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2시 45분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2시 45분까지 질문을 받고 질문이 더 있으면 저는 여기 나가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제 맨 뒤에 안경 낀 학생.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유 의원님. 그거 국회에서 많이 하던 이야기입니다. 예, 속으로 존경 안 하면서. 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러한 개혁이 있어야지 진정한 대화와 그리고 건전한 토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있어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거는 개개인이 정말 신념에 의거해서 그래서 보수 의원들이 열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보 의원들도 같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반대하시는 그 기존 권력이 그런 악습을 끊는 것에 있어서는 단순히 우리가 그러한 담론을 요구하는 것으로만 바뀔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로 그들이 태도를 바꾸기만 기대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의 한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님이 보수 개혁에 있어서 그러한 그 태도의 변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기존 권력층에 있어서 어떻게 그들이 권력을 내려놓게 하고 싶으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성함을 제가 학생 이름 여쭤봐도 돼요? 김수인 씨, 김수인 학생. 예.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악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악습을 내려놓지 안 내려놓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뭐 신상필벌 아니겠습니까? 신상필벌인데 신상필벌을 하려면 사법부가 제대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뭐 판사도 돈, 검사도 돈 저러니까 도대체 이 사법부가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런 필벌의 벌에 해당하는 그런 걸 줄 수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답답하지만 저는 지금 예컨대 검찰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 그거는 이제 거의 인내할 수 있는 선을 거의 넘어간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번 사건 같은 것만 하더라도 최순실 사건 같은 것만 하더라도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제대로 할 거다라고 믿는 국민은 저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그죠?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 검찰만 하더라도 또 유럽의 뭐 프랑스의 법원만 하더라도 정말 헌법에 있는 대로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에 언제 한번 사법정의가 제대로 서는 날이 올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악습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들이 그걸 놔주지 않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심판하자고 이제 선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선거와 또
몇 가지 장치로 뭐 최대한 노력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세의 변화, 태도의 변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로 이렇게 대답을 하기는 좀 뭐랄까요, 제 스스로 좀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68년,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68년이 지났는데 그 중에 58년을 보수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잘해온 것도 보수가 공을 세웠다고 말을 할 수 있죠. 산업화든 뭐든. 근데 지금 위기와 우리 시대적인 어떤 문제 이런 데 대한 보수의 책임은 그거는 뭐 숫자로 따져도 68분의 58은 보수 책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 보수 당의 사람으로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보수가 완전히 바닥까지 이렇게 내팽개쳐지고 보수가 이렇게 위기에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니까 저는 이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서는 그거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국민들한테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 일관된 행동으로 우리가 처음에 노력을 하면 국민들께서 저 사람들 또 선거 앞두고 또 저러는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하실 수 있더라도 정말 일관되게 반복되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국민들께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면 저는 저희들 보수도 정말 잘 바뀌는 걸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저기 베이지색 옷 입은 여학생. 두세 개씩 받아서 아 그럴까요? 예. 질문을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 먼저 하시죠. 질문도 간단하게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 많고 탈 많은 지금 이화여대에서 온 박선나라고 합니다. 아 이화여대에 서 있어요? 네. 예. 저는 지금 의원님 강의 들으면서 그 보수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의원님의 애정 그리고 당에 대한 애정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부터 그 의원님께서 복당에 대한 결심하실 때부터 제가 궁금했던 건데 왜 꼭 그 의원님의 소신을 지금 있는 현 새누리당에서 펼쳐나가고 싶으신지 그 보수 변화에 대한 어떤 창당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신지 이런 생각을 여쭈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바로 앞에 학생 손든 학생 없었습니까? 정확히 제가 갖고 있던 궁금증과 일치한. 일치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딴 분. 예, 여기 남학생 중간에 안경 계신 분. 의원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질문 아니라 예. 드리고 싶은데. 예, 한 말씀 하세요. 먼저 마이크 없어도 되겠어요? 경제학 전공하고 있는 김현진입니다. 예. 현재 대한민국의 기존 정치권 내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남한의 한반도 이남의 시민사회 내지는 시민 공동체를 대표하고 이끌고 있는 기존 정치권 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현재 현안들을 전혀 해결을 많이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시민 공동체가 많이 실망을 하고 있고 또 그 점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과연 이게 지금 과연 국가인가 라는 의문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저 말고도 많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보수 의원이시라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지키셔야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혁명보다는 그죠? 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식을 여의도에 계신 의원님들께 전파를 해주시고 그런 진정한 혁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심으로 유승민 의원님을 존경하는 학생입니다. 아까 특검이랑 그 검찰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그 검찰을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회 각층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승민 의원님께서 경제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한미약품 사태에서도 보듯이 또 이렇게 기간의 무분별한 공매도가 또 많은 이렇게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님께서는 공매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몇 개 받은 거 요거 답변 드리고 또 받을게요. 예, 저도 답변도 주시면 좀 짧게 드릴게요. 그럼 아까 이화에 대해서 예, 오셨다는데 당을 뛰어나가서 창당하는 그 자체가 뭐 되게 번거롭고 어려워서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새누리당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는 전부 다 당에서 지나가는 과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지나가는 사람이고 이 당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당이 아닙니다. 저 개인이 당도 아닙니다. 이 당은 나름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던 당이라서 제가 이 당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에서 뭐 당의 껍질을 이용해서 뭘 잘해보겠다, 이 당에 안주하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뭐 추호도 없습니다. 이미 시큰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제가 왜 제3지대나 이런 데 쉽게 안 가냐면 우리 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 말씀을 제가 뭐 검명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당을 이렇게 왔다 갔다 옮겨 다니고 쉽게 옮겨 다니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당에 들어와서 정말 뭐 이렇게 인간으로서 제가 뭐 젊음을 다 바쳐서 일했고 이 당이 진짜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 당에 대한 미련, 애착 이런 걸 잘 못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서 저를 이렇게 뭐 제가 그때는 자진 탈당을 일단 하고 들어왔습니다만은 아마 학생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 당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저는 이 당이 진짜 스스로 보수혁명이라는 뭡니까? 보수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죠. 무슨 뭐 바깥 세상이 바뀔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당에서 그게 뭐 개혁이 됐든 혁명이 됐든 그걸 꼭 한번 이루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은 정부 정치권에 대해 문제가 해결 못하니까 시민 공동체가 상당히 실망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혁명이나 개혁이나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 집착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혁명이라는 뭐냐 하면 보수는 뭔가 옛날 좋은 전통 질서, 관습, 가치 이런 걸 지키는 건데요. 저는 헌법 가치를 제외하고는 지금 대한민국 보수에서 지킬 게 남아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지키는 건데 지킬 게 별로 남아있는 게 없는 그런 상태라면 그게 꼭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보수당이 그랬습니다. 하도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어지간한 건 지킬 게 별로 없는 상태의 보수가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나락에 빠졌을 때는 그때는 혁명을 해야 되고 그 혁명을 잘해서 그게 나중에 미래의 보수가 지키는 그런 가치로 남아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혁명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이게 과연 국가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최근에 사태들 보면서 이건 정말 나라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는데 저는 여기에 한복판에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제가 이 이름을 잘 못 들어가지고 학생 이름이 뭐였죠? 최영하 학생. 검찰을 감시하고 하는 그런 기관을 또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감시하는 것은 검찰 안에도 우리 기업 안에 감시하는 기구와 감사하는 기구가 있듯이 검찰 안에도 그런 기관을 두면 됩니다. 검찰의 지금 문제는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검찰만큼 기소권, 수사 지휘권, 수사권 이거를 다 갖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부터 수사를 권한을 떼자 그러면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한테 그것 때문에 경찰한테 주는 거 아니냐, 경찰은 뭐 난 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근데 검찰 개혁을 하려면 지금 검찰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어진 거, 그거를 저는 좀 분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검찰은 기소와 수사 지휘만 하고 수사권은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든 해서 그게 근본적인 검찰 개혁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거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청와대에 뒀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 특별감찰관이 지금 기소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삼권분립 국가에서는 그거는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을 만들었잖아요. 특검이 과거에 조금 뭐랄까요, 수사할 때마다 성과가 잘 안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특검을 신뢰를 안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어떤 권력의 의혹이나 권력 비리나 권력 남용이나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국민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 진실을 밝혀라 라는 그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그거는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특검 임명이고요.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야당도 다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해나가보자 이런 거고, 검찰개혁은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법을 바꾸어가지고 검찰의 권한을 이렇게 떼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한미약품 이야기 하셨는데요. 제가 정확한 팩트를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다수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장난이나 아니면 대주주들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대주주들의 장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이, 그 사람들이 고의적인 그런 진짜 심각한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면 그거는 정말 징벌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남의 재산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전의 문제든 생명의 문제든 주식의 문제든 뭐 소비자 보호의 문제든 그런 뭐 우리 지금 지하철 사고 같은 그런 안전 사고의 문제든 그런 부분에 지금 지난번 가습기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우리 국회가 꼭 법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굉장히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안경을 껴도 눈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쪽에 두 분 좀 해주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정치교육과 장원성입니다. 아까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의 1대1 진영 논리가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손학규 의원의 정계 복귀로 다시 얘기되고 있는 제3지대가 정치 구조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그 문제랑 내년 대선에도 이러한 제3지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거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뒤에 줄에 계신 분. 예. 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1학번 권기산이라고 합니다. 성함이 권기산이라고 합니다. 권기선. 예. 산. 예. 다름이 아니라 아까 의원님 강의 들으면서 정말 궁금했던 게, 아무래도 저도 이번에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이제 당론에 휩쓸려서 제대로 국정감사 같은 게 이루어지지도 못한 경우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만큼 당론이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그 기저에는 공천이라는 것이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공감을 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힘이 개개인들 국회의원들한테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면서 개인의
고쳐야 될 의사만 가지고서는 힘들지 않나,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조적으로 또 어떻게 그런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진지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한 번 더 받을까요? 그 옆에. 예. 그럼 요 앞에 앞줄에 이 학생부터 먼저. 예. 그럼 네 분 질문 받고 갈게요. 예. 네, 저는 1학 아, 미안합니다. 네. 예. 제가 여학생이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예. 아, 제가 눈이 나쁘긴 나쁩니다. 네, 저는 1학번 정의당 당적을 갖고 있는 강윤서라고 합니다. 예. 네, 그 당적은 강윤서요. 예. 당적은 정의당입니다만 그 새누리당에서 유일하게 좋아하는 정국을 하는 유승민이에요. 이런 그 애정을 담아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찾아본 결과 바로는 그 지난 7월에 대선에 관련해서 그 준비가 된 후에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제는 준비가 되셨는지 어제 또 반기문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그 대선 출마를 시사한 바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해서 그 리얼미터를 찾아봤는데 지금 그 여권 후보군 중에서 반기문 아래 바로 아래 그 이성민 의원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아래는 오세훈이 있는데 7% 차로 매우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대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예, 고맙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받아볼게요. 똑같은 질문이세요? 원래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예.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 저는 16학번 정치의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현가운데요. 예. 그 혹시 뭐 자유주의나 뭐 진보주의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왜 하필 정치가로서 그 보수주의를 택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네 분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45분이라서 제가 마음이 오히려 좀 급해지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히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제3지대 말씀하셨고요. 우리 손학규 대표님은 저도 참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제3지대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새누리당 보수당이 제대로 정말 잘하면 제3지대가 그렇게 위력을 못 떨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제3지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길을 돌리는 이유가 저희 당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죠. 보기 싫기 때문이죠. 저희 당이 잘하면 저는 제3지대에 눈길을 덜 돌릴 거다. 잘한다는 게 뭔지 저는 늘 보수가 기존의 기득권, 부패, 수구 이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가자 그러는데 저는 우리 보수당이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고 나가면 저는 제3지대 그렇게 힘을 많이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우리나라가 사회가 이렇고 우리 미래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그 소신을 가지고 제3지대 운동을 계속 해오시던 분들이 정당을 한다면 찬성하겠는데 선거 앞두고 하는 거는 제가 어제 대통령의 개헌 발언 의도에 대해서도 제가 대통령 개헌 주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제3지대도 선거 앞두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신 분이 당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감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개인적인 의지만 가지고 당연히 해결이 안 되죠. 어느 학생이었죠? 제가 그 제도로 해야죠. 제도를 하는데 제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천도 상향식 공천을 하는 게 이제 좋아 보이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다른 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론조사로 그것도 집에 유선전화 ARS 돌려가지고 여론조사로 공천하는 게 그게 과연 맞는 방법이냐? 그거 하면
후보들이 다 막 그냥 아는 사람 전부 다 전화통이 붙어 있으라 그러고 전화기를 또 수십 대 수백 대 막 또 불법으로 막 지하실에 갖다 놓고 이러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하나하나가 이렇게 정말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부정이고 비리인데 부정한 방법인데 그런 게 다 체크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개인의 의지만 갖고 안 되고 제도화가 돼야죠. 좋은 공천을 하는 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향식, 하향식을 가지고 현실을 보면 꼭 상향식이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심지어 진보당에서도 예? 당원들 투표에서 조작이나 이런 게 발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제도화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제도화를 잘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 그걸 위해서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정의당원님 왜 그 정의당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정의당이라고 자랑을 하시는데요. 새누리당 당원도 틀림없이 계시실 건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새누리당도 대학생들이 새누리 당원이 되려면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제고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이 뭐 등 떠밀어서 나갈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제 9월 초부터 겨우 국민들한테 제 생각을 알리기 시작하고 이러고 있어서요. 뭐 저는 지지도에도 정말 제가 신경 진짜 안 씁니다. 뭐 정치인이 지지도에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저는 정치인이 이렇게 자기가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도전을 할 때는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해왔기 때문에 제가 결심을 서면 학생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린다는 건 좀 어폐가 있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알려드릴게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데올로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저 이데올로기는 보수주의는 아닙니다. 보수라는 것은 이즘이 아닙니다. 보수라는 것은 그게 자체가 하나의 이념은 아닙니다. 어느 학생이었죠? 어디 계셨죠? 아, 예. 보수라는 것은 자유주의다, 무슨 뭐 이런 것 같이 민주주의다, 이런 것 같은 보수주의라는 뭐 컨서버티즘이라고 하긴 하지만 보수주의라는 게 그 안에 대단한 무슨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철학과 이념 거기 차원에서는 저는 공화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외과 학생들은 제가 여기가 선물 하나 받았는데 우리 강정인 교수님 이거 번역하시느라 굉장히 애쓰신 이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 뭐 유명한데 사실은 이 책이 훨씬 더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공화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수백 년 전에 유럽의 이태리에서 그 당시에 마키아벨리나 그 이후에 이태리 사상가들이 고민하던 이 공화주의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양극화, 불평등, 시민의 자유, 기본권 이런 데 대한 고민을 뭐 다른 시대에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인간이 모여서 사는 사회니까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그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공화주의라는 말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랍고 헌법 1조 1항에 있는 민주공화국 중에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어렴풋이 민주주의는 이런 거다라는 게 있는데 그 민주 다음에 나오는 공화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공화가 뭐지? 공화국이 뭐지? 공화주의가 뭐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공화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화주의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공동체, 공공선의 어뜸이 정의입니다. 정의고요. 그 정의가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시민의 어떤 덕성, 시민의 참여, 정치 참여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보수가 뭐 그냥 보수주의라는 그런 실체가 없는 그런 이념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에 제일 가까운 뭐 이념, 이즘이 있다면 그거는 저는 공화주의다.
그래 생각해서 제가 공화주 이야기를 제가 가는 데마다 좀 자주 하고 우리 새누리당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나라의 진보당들도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그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안에서 예?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 녹아나고 최대한 많은 이 공통 분모를 찾아나가는 그런 정치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뭐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공식적인 수업 끝나서 예. 박수 한번 쳐드리고 예?